안녕하세요. 오늘 그 58강입니다. 자, 58강이고요. 문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타이포그라피가 먼저 나오네요. 자, 타이포그라피는 기계적인 인쇄술의 개발과 함께 등장한 개념입니다. 요즘은 이제 컴퓨터 자판이나, 우리가 이제 자판으로 주로 사용되죠. 그래서 그런 문자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이제 서체와 이제 글쓰기, 그래피의 의미를 이제 합성어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정각이 나와 있죠. 정각인데,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고, 글씨나 그림을 조형적으로 구성해서 나무, 돌, 칼로 새기는 것을 전서체를 중심으로 이제 정각이라고 하고, 이제 서각이 나와 있죠. 나무 등에 붓글씨를 붙여서 새기는 것인데, 이제 나무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 맨 위에다가 이제 서각을 많이 세우죠. 그 다음에 한글 서체의 종류에서는 이제 판본체가 이제 우선 등장을 하는데, 점획의 비례와 굵기가 거의 동일하죠. 그 글자 형태 정사각형에 가깝다. 이걸 자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자형, 자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궁체는 조선 중기 후 궁녀들이 주로 쓰던 글씨체를 이제 설하고 맑고 단정하다. 뭐해서 국한문 혼소체가 있고, 한글과 한문이 혼용되어 쓰인 서체인데, 혼서체는 그렇죠. 혼서체는 그렇고, 이 혼서체 안에서 이제 필사체가 등장을 하죠. 필사체는 판본체가 궁체로 변화되는 그 과도기의 서체를 얘기를 하고요. 다시 판본체를 보시면 점획의 비례가 굵기가 거의 동일하다는데, 그 점획의 비례와 굵기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그런 특성을 이제 혼서체 안에서 이제 필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 서체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와 함께 쓰여진 견고하게 보이는 판본체에서부터 주로 궁에 사용했던, 궁에서 사용하였다 하여 자유로운 부드러운 필사체인 궁체. 여기 필사체가 여기 나오네요. 필사체가 나오는데, 글쎄요. 그쵸. 필사체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필사체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판문체에서 궁체로 변화하는 것을 이제 필사체 보론 얘기하고, 여기서 필사체는 이제 실용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궁체 정자. 궁 중에서 많이 쓰인 글자체로 그 모양이 단아하고 읽기 편하면서 한자의 해서체와 유사하다. 그리고 궁체 흘림은 운필의 속도가 빠르고 획이 이어져서 글자가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판본체로 이제 명랑한 새아침 쓰기. 여기서는 이제 판본체 기본 획으로 이제 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재료와 도구를 준비하고 화선지를 6글자의 서체와 이름을 고려해서 알맞게 접는다 해서 우선은 한지를 접는 거죠. 그 칸에다 맞춰 쓰기 위해서죠. 그래서 교과서의 서체를 보고 필법을 분석하는데, 세로 글씨는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쓰도록 한다. 그래서 명랑한 새 아침. 그래서 오른쪽부터. 글자의 가운데가 중심이 되죠. 가운데가 중심이고요. 가로역과 세로에게 수평 수직이 이루고요. 상하 좌우의 균형이 맞도록 하고, 랑과 한에 세로에게 맞춰 쓴다. 이응의 크기가 커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자음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시옷, 치읓의 좌우 대칭으로 쓰고, 리을은 가로에게 간격을 고르게 하게 쓴다. 자, 임서, 교과서를 보며 배자해서 정성들을 연습한다. 이제 임서 방식으로 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궁체로 명랑 아침, 새 아침, 궁체로 쓰기. 자, 궁체의 기본형은 이응, 그 다음에 의와 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음의 형식을 쓰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재료와 도구를 준비하고 화선지를 이제 6글자의 서체와 이름을 고려해서 알맞게 접어요. 똑같이. 전 시간에 쓴 판본체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궁체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과서의 서재를 보고 필법을 분석하고 세로획에 맞춰 정리를 쓴다. 여기 세로획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맞춰서 쓴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저거 아까 이 판본체는 중앙에 맞춰서 쓰고요. 자음 이응은 한 번 또는 두 번에 쓸 수 있으니 각자 연습하여 각 자신에 맞는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쵸? 두 번에 나눠 쓰거나 그럴 수 있고, 미음의 위치에 따른 모양의 변화를 살피도록 하고, 글자가 각각에 갖는 자형에 따라 모양의 변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모음에 따른 자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획에 이에 점액에 붙는 위치, 3등분해서 3분의 2 위치의 간격을 맞추고, 리을에서 간격을 고르게 한다. 그래서 여에서 쌍점을 유의하도록 지도하는데, 자음의 형식을 기반으로 해서 맞춰서 잘 써야 되겠죠. 청서, 연습한 것을 바탕으로 정석권 쓴다. 청서라고 하죠. 그래서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잘된 점을 찾아보고 도구를 바르게 정돈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 있겠죠. 자, 판화입니다. 판화의 특징은 기원에서 동서양의 불경과 성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인쇄사파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인쇄 기법에서 유래하겠죠. 자, 간접성. 그래서 인쇄 기술을 조형 작업에 끌어낸 독특한 표현 영역인 판화는 판이라는 매체를 필요로 하고요. 판 자체가 완성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을 드립답하고 작업을 했는데 그게 완성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접으로 보는 거죠. 복성을 한 장의 원판으로 여러 점 찍어낼 수가 있고, 대중성, 원작이 한 점만 있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일반 대중에 보급하게 있다. 그래서 판화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비싸도 100만원 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작품이라도 왜냐면은 대중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복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볼록 판화. 볼록 판화는 목판화, 곰판화, 그 리놀륨 판화, 그 다음에 콜라그래피, 지판화, 직판화. 볼록한 부분에 잉크가 묻어서 찍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 조각도에 의한 칼자국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형과 색이 단순한 선명한 느낌 주고 흑백의 강한 대비 효과, 그 다음에 판면의 그림과 판화의 좌우가 바뀌는 거, 도장과 같은 전과 판 인쇄에 주로 활용이 되죠. 자, 오목 판화는 애칭 에코틴트, 드라이 포인트, 메조 틴트입니다. 오목한 부분에 잉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 철침에 의해서 가늘고 예리하며 날카로운 표현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판면의 그림과 판면의 좌우가 바뀌는 거,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던가. 그래서 오목 판화가 제일 정교하죠, 아무래도. 자, 평판화. 자, 원리는 물과 기름의 반발입니다. 그래서 특징 보시면은 크레용, 그 다음에 크레용 같은 그 유성으로 붓의 흔적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유분방한 선과 농담의 효과가 나타나고, 판면의 그림과 판화의 그 좌우가 뒤바뀌고, 복성의 특징인 석판화 원리는 포스터와 같은 인쇄물에 많이 활용됐다라는 것이죠. 이 콜비치도 그래요. 콜비치도 그런 걸 사용했고, 콜비치가 목판화도 사용을 했습니다. 공판화. 자, 원리는 판을 뚫어 판을 만들고, 판면을 뚫어 판을 만들고 물감을 흘려서 스며들게 하는 방식이죠. 우선 특징 보시면은 단순화된 형과 색에 표현되는 것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강한 색의 대비가 나타나고, 판면의 그림과 판화의 좌우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종이, 나무, 천 비롯한 다양한 재료에 찍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노타이프가 나오죠. 모노타이프는 판 위에 적절한 물감의 농도를 조절해가며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정리해서 판을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감이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종이를 위에 얹게 되죠. 그래서 이건 한 장밖에 못 찍어요. 드라이 포인트, 풍경을 스케치하는 투명 아크릴판 아래에 놓고 철침 또는 그 조각도 등을 이용해서 스케치한 대로 새기죠. 완성된 판에 하드보드지 등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잉크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여백 부분에 잉크를 천으로 가볍게 닦아낸 다음에 힘을 주지 않고 여백 위주로 살살 닦아내야 되죠. 그럼 안에 있는 잉크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화지를 물에 적셔서 판화용 프레스기로 찍는다. 얘는 프레스기를 꼭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미세한 부분에 잉크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종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압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크 스크린. 오이체 필름의 밑그림에 오려 스텐실 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종이에 판을 올려놓고 가장 밝은 색부터 찍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색을 찍은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간색 찍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스텐실이 제일 많이 활용됩니다. 그럼 자, 오목판화의 판재로 동판을 사용을 하고, 최초의 인쇄자는 숀가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법은 뒤로가 또 완성을 했다. 자, 집적법 인그레이빙입니다. 동판의 면에 금속 전형의 조각도 뷔랑이라고, 우리가 뷰린이라고 많이 하는데 뷔랑이라고 하네요. 직접 홈을 파 넣어 인쇄하는 파란 기법인데, 애칭이 산을 사용해 새겨지는 홈을 부식하는 반면에, 인그레이빙은 보통 전통적인 방법으로 손에 힘을 가해서 견고한 동판을 파내서 특별한 세공 기술이 필요로 한 기법이다.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파니까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세공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공 기술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그레이빙하고 뭐가 많이 비교되냐면, 밑에 그 드라이 포인트가 있죠. 드라이 포인트는 해칭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제 깊게 파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그레이빙은 전체적으로 강약 조절이 가능하고 길게 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드라이 포인트 볼게요. 동판의 인그레이빙스는 비랑보다 더 강하고 뾰족한 끝을 가진 바늘로 점을 새기는데, 이젠 니들이라고 합니다. 바늘의 재료로 다이아몬드나 루비, 강철 등 단단한 강도를 가진 재료가 쓰이게, 바늘 표면의 바늘 끝에 의해서 얇게 파여 올라간 버라고 하죠. 이 버는 이게 딱 파고 나면 그 파인 부분이 홈이 나고, 그 부분이 그 찌꺼기가 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효과에 따라 벌을 깎아내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그럼 벌을 남길 경우는 어떨까요? 되게 중간톤의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 때 풍부하게 나타나죠. 벌로 인해 물감이 번지기 때문에 드라이 포인트에서는 더 부드럽게 보풀이 있는 듯 보이게 되고요. 프레스기의 압력에 여러 번 사용되면 벌은 파괴되기 때문에 10장에서 20장 정도의 소수 작업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 찍겠다라고 하면 버가 있어도 되는데, 계속 동일하게 찍겠다, 한 20개 넘게 더 찍어야 되지, 한 100장 이상 찍어야 된다, 그러면 버를 없애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메조 틴트는 선이나 점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로커, 자, 로커라는 도구로 판을 긁어서 수많은 점들을 요철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요철을 만들게 되고, 잉크를 머금게 해서 색조의 톤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판화 기법인데, 메조 틴트는 그러니까 톤 변화가 굉장히 풍부하겠죠. 이탈리아로 메조 틴타, 그러니까 중간 색조를 의미하죠. 중간 색조. 그래서 이제 메조 틴트 중간 색조부터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명암 변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18세기 중반에 영국의 초상화, 풍경화를 복제하는 데 사용됐고요. 애칭은 산을 이용해 판의 도안 부분에 부식시켜 인쇄하는 판화 기법인데, 얘는 어떤 도금 기술이 필요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뭡니까, 회화하듯이 겉에 있는
방식제 이제 그라운드를 긁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독일의 허퍼에 의해서 발명이 됐다. 그리고 독일의 뒤로에서 완성이 됐고요. 이전부터 금속 세공 장식에 사용됐던 기법으로 갑옷이라든가 투구 장식에 사용됐습니다. 동판에 산의 화학 적용을 방지하는 방산제인 그라운드를 칠한 후에 금속 바늘로 이미지를 그려 산에 담그면은 긁어낸 부분의 그라운드가 벗겨져서 부식이 됐고, 잉크가 칠했을 때 부식된 부분에만 잉크가 묻는 그런 방식이다 나오죠. 근데 에꿔 틴트가 있습니다. 에꿔 틴트는 아쿠아, 그래서 물, 틴트, 색조가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파나와 수채화 같은 명암 효과를 주고자 발명된 기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 에쿼 틴트 같은 경우 아쿠아 틴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메조 틴트처럼 요철을 만드는 방식은 하나 그 부분을 부식구를 사용해서 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애칭과 인그레이빙을 선묘를 표현한 적합한 면, 그러면 애칭과 인그레이빙, 그러니까 에쿼 틴트 같은 경우는 애칭이랑 같이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에쿼 틴트를 가지고서 세부적인 묘사, 윤곽선 묘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쿼 틴트의 명암 색조 변화의 면에 의한 표면을 그 특색으로 하고요. 판에 송진가루를 뿌리고 열을 가해서 고착시킨 건 요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판을 산에 부식히고 송진가루를 뿌려진 곳은 부식이 되지 않고, 뿌려지지 않은 곳에만 부식이 일어나는 방식. 평판원은 오프셋 인쇄 기법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네펠더라는 사람이 그 악보 포스터를 찍어내기 위해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원리적으로는 요철이 없는 평판인데요. 이는 물과 기름의 반발, 그래서 바티게 효과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석판화는 현대에는 무겁고 비싼 석판 대신에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죠. 아연판도 사용하지만 알루미늄 많이 사용하고, 가장 풍부한 표현 효과로 많은 작가들이 애용하는 기법이고, 유성 성분에 주로 해머, 크레용, 유성, 색연필 등으로 수성 성분으로 아라비아 고무액, 에치액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 뭐 이건 뭐 과정 것은 뭐 수업에서 많이 했으니까. 자, 판화의 시작입니다. 판화는 중국 당나라 말기에 목적이 뭘까요? 종교적 목판이 제작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전달해야 되니까. 송나라 때는 사파나 책표지, 명나라 때는 희곡과 소설의 정교한 인물이나 풍경이 목판으로 제작이 됐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라의 불경, 고려시대 팔망대장경, 조선시대 상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의 인쇄에 많이 사용됐다. 특히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우리 인쇄 문화의 발전을 엿볼 수가 있고, 서양의 중국의 종이 만드는 기술이 전해지면서 15세기부터 목판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화나 책 사파에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부 종교에 의해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등에 의해서 15세기 중에 명암이나 원근의 표현이 가능한 동판화가 시작됐고, 뒤러가 활동한 16세기에 더욱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애칭과 외조 틴트, 에꿔 틴트 이런 기법들이 개발이 되고요. 19세기에는 다색 석판화가 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포터 같은 복제문인 문화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20세기에서는 마티스, 샤갈, 피카소 같은 다양한 판화 기법을 사용해서 또 작품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워홀의 팝아티들은 대량 복제 수단으로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고요. 요것도 이제는 뭡니까? 조선시대에 그려진 목판 같은데요. 되게 섬세하네요, 나름. 1797년에 정조의 명을 받아 심상규, 이병모 등의 세종 때 상강행실도와 중종대의 그 이륜 행실도를 합하고 수정해서 가능한 초간본을 목판으로 중간한 것인데, 이 오륜행실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전지. 자, 시전지는 신화편지를 쓰는 종이를 말합니다. 신화편지를 쓰는 종이를 말하고요. 시전지 판이 있어요. 시전지 판. 시전지에는 장식용 무늬를 찍어 가지고 넣기 위해서 만든 판을 말하는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찍겠다는 거죠. 북유럽 판화 뒤로 이런 작품을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로트렉 이 석판화의 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되게 예술 장르의 포스터로 표현을 했다. 이제 포스터 장르만에서도 나름 그게 인지도가 있는 작가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판화 중에서도 석판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판화의 피카소, 이제 머리망을 쓴 여인 석판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근데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더 제가 좀 선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으로 할 테니까 꾸준히 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뭡니까, 이동할 때나 이럴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